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계 패권이 움직였습니다. 노예노동을 대규모로 동원했던 로마 제국, 그리고 가축의 힘을 이용했던 중앙아시아 유목국가가 패권을 장악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영국과 미국이 패권을 가져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에너지 패권국들의 희비가 또다시 엇갈렸는데요. 이처럼 경제성장과 에너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오늘 글로벌 이슈 코너에서는 패권국들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미국 시카고로 가봅니다. 매년 1월 시카고에서는 레스토랑 위크 시즌이 펼쳐지는데요. 이 시기에는 값비싼 유명 요리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각으로 7일 중국 서부 시장 티베트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26명이 숨지고 188명이 부상했습니다. 지진은 시장 티베트 자치구 제2도시인 르카저시 딩르현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 주변 20km 안팎에 6,9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번 지진으로 3,000채가 넘는 가옥이 붕괴돼 구조와 수색 작업 경과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 지진당국은 지난 5년간 진앙에서 200km 이내의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총 29회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통제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7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최근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파나마 정부의 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프랑스 극우 원로인 장 마리 르펜 전 국민전선 대표가 9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르펜의 가족들은 그가 수주 동안 요양시설에 머물다가 7일 정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르펜은 알제리 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1972년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을 창당한 인물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의 부친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고환율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속에서 물가 상승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JP모건은 한국의 성장률을 1.7%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HSBC는 1.9%에서 1.7%로 0.2%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8%, 노무라증권은 1.7%, 시티그룹은 1.6%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 측은 수출이 견조한 반면 작년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정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급락하면서 내수 부분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내 구인 건수가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한 달 전국의 구인 건수가 81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770만 건을 40만 건가량 상회한 수치로 같은 달 전국 고용 건수 530만 건, 퇴직 건수 510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서 작년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만 구인 건수가 2개월 연속 반등하면서 노동시장 약화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여기는 북극곰의 땅.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 왕실이 북극해 접해 있는 자치령 그린란드를 상징하는 북극곰의 문양을 좀 더 키워서 새로운 왕실 문양을 6일 날 공개했습니다. 덴마크 왕실의 새 문장은 기존에 있었던 북극곰과 숫양의 몸집을 키웠는데요. 왕실 측은 직립 북극곰, 이렇게 북극곰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게 1960년대 그린란드의 상징이 됐고 숫양은 덴마크의 또 다른 자치령인 페로 제도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원래 문장에 있었던 세 개의 왕가 문양은 사라졌는데요. 네. 이 왕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삼국 연합체인 칼마르 동맹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이 1523년에 해체가 됐기 때문에 왕실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제 없애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1900년대 이후에 덴마크 왕실의 문장이 지금까지 3번 있었고 이제 4번이 되는 건데요. 1903년, 1948년, 1972년 있었고 이번에 4번째로 변경이 됐습니다. 왕실은 이번 변경이 작년 1월 달에 국왕인 프레데릭 10세 즉위 이후에 임명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진행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극곰의 크기를 키운 문양을 이번에 공개한 게 네.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그린란드를 사겠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네. 좀 의식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말 했었을 때 네. 그냥 일단 한번 해보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너무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재차 그린란드 매입 비사를 밝히고 있고 그래서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는 히토류 광물을 포함해서 천연 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고요. 북극권의 전략적 욕심지로 지정학적 가치도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매입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현지 시각 7일 날 그린란드를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언론의 카메라에 잡혔는데 왜 온 거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행 왔다 그냥 한번 보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아버지가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하고 공교롭게도 아들이 그린란드를 갔다. 약간 매물 보러 온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미국은 그린란드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이미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는 21세기 서기로 불리는 히토류가 다량 매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선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패권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런 의사에 맞서서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프레데릭 10세가 올해 첫 번째 연설을 하면서 왕국 외부에 위치한 슐레스비 덴마크 소수 민족으로부터 그린란드까지 이 다 모두가 우리 것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그린란드는 절대 매물이 아니라고 그린란드 총리까지 말을 하면서 네.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덴마크 왕실의 전문가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왕실이 이번에 문장을 변경한 것은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파나마 정부가 미국 선박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서 네. 이제 한 일주일, 2주가 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취임식까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좀 또 귀추가 취임식에서도 주목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길어지는 전쟁, 떨어지는 지지율이네요. 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가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인기가 떨어지면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물론 절대적인 수치 높습니다. 52%인데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네. 키우 국제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52%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대답했는데요. 2024년 10월달 대비 7%포인트 그리고 같은 해 2월달 대비 12%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몇 주밖에 안 됐었던 2022년 3월 달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90%로 그러니까요. 국민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3주를 맞이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계속 진격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실시가 된 건데요. 설문조사는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진행이 된 거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작년에 전장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전술을 바꾸면서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북한군까지 투입이 되면서 네. 전쟁이 언제 끝날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서부는 60%, 중부는 52% 나서 좀 호의적인 편이었는데요. 반면에 남부는 46%, 동부는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쟁이 이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 러시아의 일정 부분을 좀 양보하더라도 끝나는 네.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 여론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쟁 자체에 대해서 비관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8%가 평화를 대가로 러시아 측에 영토를 일부 양보하는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1년 전에는 19%만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38%까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고 약속함에 따라서 네. 올해 일단 두 나라 간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 기관의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약화는 실제로 공인으로서 이 대통령의 잠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통령 제도와 정부 전체 통제력이 정통성을 잃고 있고 혹시라도 붕괴한다면은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78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만 3만 1,000명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새해에는 네, 그런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루저로 전락한 모범생들. 네. 독일, 프랑스 하면은 유럽을 대표하는 두 개 나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도 선진국에 꼽히는데 이런 나라들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고 정치 상황도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7개국 가운데 미국과 이탈리아 제외한 국가들이 크고 작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지금 좋지가 않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여기는 인도네시아가 합류하면서 이 지역은 또 굉장히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당 대표직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네. 밝혔는데 일단 총리직을 물러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는데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경고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겹치면서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 국가들도 최근에 공통적으로 리더십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기 부양위에서 금리를 대폭 낮춰서 돈을 풀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집값도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긴축 전환으로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독일은 경제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이 붕괴가 되면서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이 불신임에 직면해 있고 그렇죠. 프랑스 정부도 최근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재정 긴축까지 정부가 시도하면서 이게 내각이 붕괴됐고 지금 정치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은 작년 7월달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요. 일본 자민당은 작년 10월달 총선에 참패하면서 15년 만에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요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공통적으로 극우 세력이 득세했다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독일,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자유당이 작년 9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데 이어서 연정을 통해서 집권에 가까워지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집권하면서 사실 좀 극우 성향인 정당인데요. 네. 공통점이 이민자, 성소수자에서 반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렇죠. 정당들입니다. 네. 이렇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적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경제국들 브릭스 모임은 세를 점점 불려가고 있고요. 뭐 브라질, 아세안 이렇게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이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브릭스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상반되는 네. 모습이 G7과 브릭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 키워드 카메라가 찍고 스마트폰이 듣고 있다. 네. 혹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다가 또는 검색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내가 말할 때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깜짝 놀랄 때가 네.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여행을 가자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네.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검색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고객을 촬영하는 전기차 테슬라부터 대화를 엿드는 스마트폰까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진행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정보가 제한 없이 수집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1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자료가 오용,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사고 발생 직후에 지난 2일 날 미국 수사 당국의 사고 차량에서 데이터와 영상을 추출하는 도쿄에서 팀을 파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 사고 운전자인 용의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까지 이동하면서 이용했던 차량 충전소 영상까지 당국에 다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은 다른 자율주행 차량과 달리 일반 보통 자율주행 차량들은 레이저를 발사해서 주변 사물의 거리와 형태를 측정하는 라이다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테슬라 차량은 직접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고 최소 8대의 카메라가 사방 360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의 졸음을 감시하기 위해서 경고를 보내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부 카메라가 설치가 돼서 운전 중에 탑승자 행동을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거긴 했는데. 네. 모두가 나도 모르게 다 수집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그때도 고객 정보가 와. 다 촬영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테슬라가 차량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그리고 운전자 정보까지 모두 모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수집된 다량의 개인정보는 언제든 외부에 제공되거나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스마트폰,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던 의혹이 있었고요. 우리 정부도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는지 내부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네. 애플은 미국에서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가 사용자의 사적 대화를 엿들었다면서 집단 소송을 당했고요. 그래서 9,500만 달러 돈으로 1,400억 원의 돈을 지불하고 합의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고 중에 2명 중에 1명이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와 그리고 특정 식당을 언급하는 것이 녹음이 돼서 그 다음에 갑자기 광고가 떴다고 주장을 했고요. 다른 원고도 의사와 수술에 대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네. 그 다음에 해당 수술과 관련된 광고가 떴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겁니다. 있었군요. 네. 그래서 결국 2014년 9월 17일부터 작년까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장착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는 기기당 합의금 20달러를 그래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개인 한 명당 기기는 최대 5대로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했고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실상 애플이 잘못을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놀랍네요. 네. 네. 그러니까 편리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내 내 정보가 정보가 빠져나간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 네. 무건 수행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다음 키워드입니다.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네. 무려 32년간 지중해 무인도에서 지냈었던 마우로 씨가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름은 마우로 모린다 씨인데요. 모린다 씨가 작년 여름에 낙상 사고 이후에 건강이 악화돼서 고향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모데나로 들어와서 양로원에 입원하고서 3일 만에 숨졌다고 하는데요. 네. 영국의 작가 데니얼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삶을 무려 32년 동안 살았는데 모란디 씨는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체육교사 출신이었는데요. 1989년 소형 보트를 타고 남태평양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탈리아 서쪽 바다에 있는 부델리 섬에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섬에 결국 정착을 하게 된 건데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근데 워낙 아름다워서 영화 촬영지로도 사용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도시 생활에 염증을 낀 모란디 씨가 부델리 섬에서 자연과 함께 살기로 선택을 했고 무려 32년 동안 혼자 살면서 길도 닦고 해변 청소하면서 지냈다고 하고요. 또 관광객이 가끔 오면은 섬을 설명해 주면서 안내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섬에서 새, 나무 이렇게 생태 환경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큰 인기도 끌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배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품도 공급받고 뭐 태양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도 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리 조용한 섬에서 혼자 살았던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섬을 잠깐 옮겨서 아파트에서 살긴 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고요함에 익숙해져서 이 아파트에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네. 인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플레인 화이티스의 Hey There Delilah 함께 듣겠습니다. Delilah, what's it like in New York City? I'm 1,000 miles away, but girl, tonight you look so pretty, yes you do. Times Square can't shine as bright as you, I swear it's true. Hey there Delilah, don't you worry about the distance, I'm right there. If you get lonely, give this song another listen, close your eyes. Listen to my voice, it's my disguise. I'm by your side. Oh, it's what you do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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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do to me. Hey there, Delilah. Times are getting hard, but just believe me, girl, someday I'll pay the bills with this guitar. We'll have it good. We'll have the life we knew we would. My word is good. Hey there, Delilah, I've got so much left to say. If every simple song I wrote to you would take your breath away, I'd write it all. Even more in love with me, you'd fall. We'd have it all. Oh, it's what you do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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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miles seems pretty far, but they've got planes and trains and cars. I'd walk to you if I had no other way. Our friends would all make fun of us, and we'll just laugh along because we know that none of them have felt this way. Delilah, I can
promise you that by the time we get through, the world will never ever be the same, and you're to bla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제2요구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재의결합니다. 제2요구안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가 약 2.4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도 약 1.7배 늘어났다며 설 연휴 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립대학협의체가 전국 151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여 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7천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조 7천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7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의 팩트체킹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우리나라도 현재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주말부터 미국 중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도 체감 기온이 섭씨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파를 뚫고서라도 찾아갈 정도로 시카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입니다. 네, 시카고가 바람의 도시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좀 춥긴 춥잖아요. 근데 많이 네. 추워졌는데 혹한에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행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 행사인데요. 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이 행사를 놓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네. 미국 최고의 음식들과 맛집의 도시임이 이미 증명된 시카고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수의 음식점들이 시카고 다운타운의 질비에 있고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바로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 행사입니다. 매년 1월 중순쯤에 열리는 이 행사는요. 올해로 18번째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오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되고요. 이번 행사는 예약과 동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사실은 예약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인기가 정말 많네요. 어떤 행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네,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는요, 시카고의 식당 문화를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평소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접할 수 없는 코스 요리 레스토랑들을 행사 기간 동안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1년을 기다리는 미식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또 여행자를 위한 미식 및 숙박 전문 사이트 라리스트가 선정한 세계 최고 레스토랑 순위에 시카고에서는 무려 6개의 레스토랑이 오르기도 할 만큼 맛집 레스토랑이 많은데요. 네.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요, 뛰어난 요리, 혁신, 지속 가능성, 또 진정성 등을 통해서 업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셰프와 지역을 선정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떤 요리들을 맛볼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에는요, 시카고 시내와 교외에 위치한 470여 개의 참여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요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코스 요리를 각 나라별 음식은 물론 브런치로도 유명한 레스토랑 음식들, 또 미슐랭 등급 레스토랑이 다수 참여를 합니다. 또 시카고 하면 피자가 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시카고에 숨겨진 피자 맛집부터 해산물 코스 요리, 일본식 BBQ, 참치 젤리와 오리 요리, 또 지중해 음식과 이번에는 또 한식 레스토랑도 참여를 합니다. 네. 가격대는 $42 이상의 저녁 식사를 포함해서요. 한 $30 정도면 브런치, 최고의 맛집 등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음료와 세금 팁은 이 가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평소보다는 훨씬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레스토랑 위크 네. 어떻게 시작된 행사인가요? 네,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는 시카고 관광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사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열리지만 시카고가 미식의 도시인 만큼 그 의미는 매우 특별한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레스토랑 커뮤니티의 열정과 활력을 기념하고 또 도시와 인근 지역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함께 유명 셰프들의 탁월한 요리 재능을 경험할 흥미로운 기회입니다. 또 팬데믹 이후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 행사가 사람들을 다시 식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관광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예약과 동시에 자리가 네. 꽉 찬다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셔서요. 네, 맞습니다. 시카고 관광청은요, 인기 레스토랑의 경우 행사 기간 찾는 고객이 너무 많고 또 바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전에 좌석을 예약하지 않으면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음식이 있는데요. 네. 혹시 중남미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카브라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카브라. 페루비안 맛집입니다. 네. 네.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콜드 아이템. 슈림프 쉐비체라고 하는데요. 새우와 아보카도, 옥수수 등이 들어간 아주 새콤한 쉐비체가 입맛을 번져 돋굽니다. 네. 그리고요, 아보카도 딥과 타로와 고구마 칩도 추천 메뉴인데요. 너무 딱딱하지 않고 씹기 좋을 정도로 바삭한 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으로 제가 따뜻한 음식을 추천해드리는데요. 네. 바로 염소고기와 엠파나다를 추천합니다. 엠파나다는 고기와 치즈 등을 넣은 파이로 남미 음식인데요. 네. 염소고기 특유의 향이 나지 않아서 모르고 먹으면 그냥 소고기라고 생각할 것 같은 맛에 매우 고소한 걸로 또 유명합니다. 네. 저기 여기 서울에 지금 12시 다 돼 가거든요. 네. 너무 배고픈데요. 아, 네. 지금 코스로 딱 소개를 해 주셔서 카브라 중남미 네. 음식 드시고 싶으신 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이제 레스토랑 위크가 매년 열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에서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시작됐는데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 뭐 궁금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조금 좀 예. 어색하긴 합니다만, 예, 네. 이 새해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새삼스럽게 이제 문명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찰력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역시 박사님은 예.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 아니 뭐 생각해 보면 어제 해가 오늘의 해하고 뭐가 다를 다르겠습니까? 건 없는데. 예, 매일 뜨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해를 잘 지켜보다가 네. 매일 해가 뜨는 위치를 쭉 관찰해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해가 뜨려면 365일이 걸리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놀라운 관찰력을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 왔는데 네. 결국 사람들은 이제 관찰력을 토대로 뭐 곡식도 찾고 동물도 뒤쫓고 하면서 사냥도 하고 근데 돌이켜 보면 다 곡식이나 동물의 고기 모두 다 이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얘기로 또 예, 이렇게 몰고 갑니다. 됐습니다. 네. 결국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 뭐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 활용 능력과 함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불의 발견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는 최초의 에너지 혁명을 한번 아주 크게 중요했죠. 경험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농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의 힘 그리고 이제 가축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 에너지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인류 문명은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큰 그림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이제 힘 있는 나라, 패권 국가들은 이런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는 국가, 세력 뭐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패권국의 흥망도 에너지와 연결이 된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사람이 유일한 에너지 원천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힘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노예를 동원할 수 있었던 로마 제국.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 뭐 네. 이런 나라들은 항상 세계의 중심 노릇을 뭐 자연스럽게 했던 거고요. 그 와중에 또 가축의 힘들이 이제 중요하던 시기가 도래하니까 뭐 네.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들이 또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또 그렇죠.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런 화석 에너지가 풍부한 영국, 미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까지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나라들 살펴보면 네. 에너지 분야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나라들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미국, 러시아 모두 세계에서 1, 네. 2위 뭐 석유 생산 국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사용량이 원체 많아서 그렇지 자체적으로 보유한 에너지는 결코 적지 않은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다음 주면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세계 패권 경쟁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에너지 관점에서 2025년을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석유 가격이 오른다, 뭐 가스 네. 가격은 내릴 것 같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나라 단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5년, 30년 사이에 엄청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1997년에 이제 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된 교토 의정서라는 것이 체결이 됐는데 네. 중국은 당연히 당시로서는 개도국 지위를 받아가지고 제외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중국한테 부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스스로 이제 일정 부분 포기한 거죠. 그렇죠. 예. 결국 97년부터 올해까지 약 27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발전이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들이 뭐 석탄 이런 거 쓰지 말고 이거는 이 네, 에너지는 네, 안 돼요. 네. 저 에너지는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편식하는 사이에 중국은 뭐 개도국집이기 때문에 뭐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했죠. 네.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확충해서 지금은 세계를 압도하는 제조업 강국이 됐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중국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에너지를 막대하게 사용하는 중국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변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일단 자기네 땅에서 나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어딘간 사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양을 사와야 되니까 큰 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판매하는 국가들에게 이제 큰 손이 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다를 통해서 수입돼야 되는데 이게 미국 해군한테 막히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군력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그 중요한 길목인 남중국해 이 지역을 우리의 바다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네. 국내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라는 쪽에 일찌감치 눈을 뜨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중국 정부가 추진하던 뭐 서부 대개발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척박하고 낙후된 서부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네. 뭐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지역이 가만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세계적인 아주 발전 적지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모두. 예. 이유를 찾았네요. 예, 그러니까 야,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게 그냥 돈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타당성,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방향이 잡히니까 중국 중앙 정부는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네. 또 여기에 호응하는 지방 정부들은 뭐 빚을 내건 땅을 팔건 어떻든 막대한 투자를 이제 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기술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 네네. 뭐 당연히 중국이 지금 세계 최강이고요. 풍력 터빈도 이제 유럽 국가들 거의 이제 다 손을 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기와 관련돼 있는 관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송전망, 2차 네. 전지, 그린 수소, 전기차 다 중국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거죠. 그러네요. 중국이 정말 무섭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중국을 이제 뭐 재생에너지 국가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석탄도 여전히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죠. 있기는 한 상황. 그러니까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원체 잘하다 보니까 이제 네. 중국은 재생에너지 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 여전히 화석연료도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그렇죠. 사용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한 점은 이제 그 증가 추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또 화석에너지는 화석에너지대로 둘 다 대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석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보통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석탄 사용량을 좀 줄여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사용량 자체는 계속 늘고 있어요. 중국이 얼마나 많은 이제 석탄을 사용하느냐?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55%. 한 나라가. 예. 그래서 한 1년에 이상은. 48억 톤 정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석탄 화력 비중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매우 높은데 네. 중요한 점은 전 세계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지금 중국입니다. 2023년에 새로 가동을 시작한 석탄 화력 발전소 규모가 47기가와트 규모인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해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것도 55%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해 착공을 23년도에 착공한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96%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석탄 절반 쓰고 그다음에 그 석탄을 쓴 석탄화력 발전소는 전 세계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도 주력을 했지만 화석에너지에도 집중을 하고 양쪽을 다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당장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석탄 쓰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투자도 하고 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였고 예. 이에 맞서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했는데 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일관성이 있다면 미국은 오락가락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부시 대통령 때는 뭐 화석에너지 확대 플러스 수소 경제, 예. 오바마 대통령 때는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네. 트럼프 1기 때는 화석에너지 확대, 또 바이든 대통령은 IRA를 통한 뭐 재생에너지 확대.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좀 그렇죠. 바뀌네요. 뭐 8년 또는 4년마다 네. 이제 바뀐 건데 미국이 이제 보통 국가였다면 이런 정책적 혼란은 아마 큰 피해를 남겼을 텐데 그래도 미국은 미국답게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은 미국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통해서 동원되는 자본이라는 힘은 엄청난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세계 최강 IT 기술력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쉐일 개발을 통해서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국가가 됐다. 이거는 월스트리트에 자본이 있어야만 이제 가능했던 거고 최근에는 AI를 석유 생산에 결합시키면서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어요. 네. 또 뭐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건 뭐 괴짜들 자동차 장난감이지라고 네. 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성장을 그렇죠. 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뭐 에너지 자체보다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2030년 정도 되면 AI 클라우드가 미국 전체 전력의 뭐 15%를 사용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은 이제 에너지도 네. AI를 끌어들여서 네.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네.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카드는 AI다. 그건 좀 다르다. 네. 차별점이 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AI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대한 전력인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최근 들어서 보면 뭐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화석연료가 됐던 원자력이 됐던 구별하지 않겠다. 심지어 재생에너지도 그게 저렴하고 싸면 뭐 얼마든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 이제 등소평이 이야기했던 뭐 미국판, 뭐 흑묘, 백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든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또 여기에 따른 기술 혁신이 되고 이것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네.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하고 네. 혁신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유럽이 지금 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예, 뭐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죠. 네. 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초유의 이제 실험을 지난 20년 동안 이제 해온 셈인데 네. 그 결과로 유럽은 이제 뒤처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럽의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국가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폭스바겐도 지금 세 곳에 예.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겠다라고 폐쇄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포스코에 해당하는 이제 티센크루프 같은 이제 철강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뭐 만여 명 가까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동안 육성하려고 노력했던 태양광 산업은 당연히 중국산에 밀려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좀 해보려고 노력했던 2차 전지 역시 뭐 중국을 비롯한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에너지 네. 때문이다.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말한 탈탄소, 탈원전 다 좋죠.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그러면 그거 말고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생각하고 있던 히든 카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였던 거죠. 양도 많고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얄미울 정도로 예. 입으로는 좋은 이야기하고 실속은 챙기는 그런 상황이 이제 2022년까지 이어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때문에. 터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렇죠.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업체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보다 이제 훨씬 비싼 에너지, 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럽이 그렇다고 뭐 다 어둡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유럽 제조업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상당히 어둡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제조업은 고용 그다음에 성장 이런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과연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제 유럽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원래 우리나라는 뭐 가진 게 없죠. 에너지 그렇죠. 자원이라는 게. 예, 네네. 그래도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1960년대 이후에 돈 주면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서 쉽게 사올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 에너지에 기반해서 제조업을 발전시켰고 네. 이러한 수입 에너지에 기반해서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을 이제 달성하는데 우리 모든 정책이 다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한 손가락 안에 들은 제조업 강국이 됐는데 네. 문제는 2025년 현재는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산업용 전력 요금은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70%가 상승을 했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주체인 한전은 현재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조 원씩 갚아도 200일씩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미래 산업 네. AI도 당연히 엄청난 전력을 네. 필요로 하는데 과연 이거에 필요한 전력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정책도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사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은 어떻든 쭉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 그리고 신뢰성이에요. 일관성. 예, 일관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원자력도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잘하고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네, 참 답답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데요. 에너지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미국과 중국과 경쟁한다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경쟁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고민하고 네.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2025년 새해의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텐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부분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레멜로스의 Silence is Golden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